안녕하세요. 송린 이음터와 함께하는 디지털 성범죄 예방 교육을 맡은 한국청소년센터 최한영이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요즘은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 것 같아요. 참 재미난 현상인 것 같기도 하고, 코로나 이후로 우리가 많은 변화들을 겪고 있죠. 그러다 보니 저희가 온라인에서 많은 시간을 머무르기도 되고,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기도 됩니다. 그러다 보니 좀 어려운 일들이 또 숙제들이 생겨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과 나눌 이야기는 디지털 성범죄 예방 교육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디지털 성범죄 어떤가요? 그 용어를 듣는 순간 약간 좀 걱정도 되고 약간 두려운 마음도 들지 않으시나요? 네. 하지만 우리가 알고 잘 지키면 우리가 예방할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제가 또 여러분들께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자 이렇게 나왔습니다. 먼저 디지털 성범죄 예방 교육에 앞서서 먼저 우리의 인식들의 변화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를 잠깐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런 것들이 이제 성인지 감수성과 연결되어 있는 부분인데요. 자, 여기 나와 있는 그림 중에 어떤 것이 제일 눈에 들어오시나요? 성도 보이고요. 책도 보이죠. 여기에 보면 잠자는 숲속의 공주, 백설공주, 미녀와 야수, 신데렐라 이런 이제 옛날 동화책이라던가 또는 애니메이션 영화들이 있는데요. 제가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애니메이션을 통해 보는 인식의 변화라는 건데요. 예전에는 어떤가요? 주인공들이 어떤 주인공들인가요? 공주 또는 왕자 이렇죠. 또 하나 아주 재미있는 사건이 있죠. 공주들은 마법에 걸린다는 겁니다. 근데 이 마법을 공주 스스로가 풀어가는 것이 아니라 능동적으로 자기의 인생을 개척하고 자기의 인생을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어떤가요? 왕자의 해결책을 기다리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약간 수동적인 삶, 누군가가 나의 삶을 구원해주는 그런 어떤 역사들, 인식들이 있었다면 이 애니메이션에도 다양한 인식의 변화가 다가오게 됩니다. 어떤 영화냐면요. 제가 소개시켜드릴 영화인데요. 바로 이 영화입니다. 슈렉이라는 영화인데요. 슈렉 혹시 보신 분들 계실지 모르겠어요. 아마 포스터는 보신 적 있을 텐데요. 약간 초록색의 얼굴에 괴물, 몬스터 뭐 이런 모습을 하고 있는 멋진 친구입니다. 그런데 이 슈렉이라는 애니메이션이 그 전에 갖고 있던 그런 애니메이션에 대한 인식을 뒤집어 놓는 일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제가 준비한 이 장면의 대사는 슈렉이 처음 이제 등장하면서 얼굴은 보이지 않아요. 그 상태에서 이제 화장실인가에 앉아 있으면서 어떤 책을 읽고 북 찢는 그 장면에 나온 대사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봐 드릴게요. 옛날 옛적에 한 아름다운 공주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녀에게는 오직 사랑하는 사람의 첫 키스만이 깰 수 있는 저주가 걸려 있었습니다. 그녀는 불을 뿜는 무시무시한 용이 지키는 한 성에 갇혀 있었습니다. 수많은 용감한 기사들이 그녀를 구출하려 했지만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용이 지키는 그 성 안의 가장 높은 탑 꼭대기에 있는 방에서 그녀의 사랑과 그의 키스를 기다렸습니다. 히히히, 그런 일은 절대 없을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영화가 시작됩니다.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동화의 내용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편견과 어떤 인식을 변화를 이 영화에서 이 애니메이션에서 주고자 했는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일단 어떤 주인공들이 나오죠? 아름다운 공주가 나옵니다. 또 용감한 누가 나오나요? 기사가 나오죠. 왕자 또는 기사가 나오는데요. 자, 공주가 아름다워야 한다. 이런 것들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름다울 수도 있고 귀여울 수도 있고 예쁠 수도 있고 다양하지 않을까요? 또는 어떤 모습일까요? 상상에 우리가 나래를 좀 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예전에 앞에서 봤던 그런 애니메이션에서 무조건 공주는 아름다워야 했습니다. 또 기사나 왕자는 용감했어야 됐습니다. 그렇다면 남자들은 다 용감해야 할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우리 인식의 변화를 꼬집어준 애니메이션이라 제가 아주 이 애니메이션을 사랑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도 한번 보시기를 적극 추천드립니다. 또 보면 어떤가요? 그 저주를 누가 깰 수 있다고 되어 있나요? 첫 키스. 순결을 강조하고 있는 이런 우리가 모르게 젖어들고 있었던 문화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도 그런 세대를 살아서 이런 것들이 너무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졌던 거죠. 남자는 용감해야 돼, 씩씩해야 돼, 울면 안 돼. 이런 문화 속에 살다 보니까 그게 당연한 것처럼 받아들여졌습니다. 하지만 이 슈렉이라는 영화가 꼬집었죠. 왜 그래야 돼?
공주는 아름다워야 돼? 왕자는 씩씩해야만 해? 씩씩할 수도 있고 똑똑할 수도 있고 멋질 수도 있고 잘생길 수도 있고 튼튼할 수도 있고 삐쩍 마를 수도 있잖아요. 그런 다양함을 우리가 잊고 살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참 재미있는 영화인 것 같은데요. 또 하나 제가 퀴즈를 내도록 할게요. 이 영화에서는 피오나 공주가 나와요. 이 피오나의 공주의 저주가 혹시 뭔지 아시는 분 계실까요? 보통 이 퀴즈를 내면 다들 피오나 공주가 못생겨진 게 저주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슈렉이라는 이 애니메이션에서는요, 그 피오나 공주가 낮 동안은 아름다워지는 게 저주입니다. 너무 재미있는 발상이지 않나요? 아름다워지는 게 저주라니.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아름다워지는 게 왜 저주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슈렉에서는 아름다워지는 게 이 피오나 공주의 저주입니다. 밤이 되면 자신의 모습이 나타나게 되죠. 그리고 마지막 장면도 이 피오나 공주가 자신의 모습을 그대로 인정하는 모습이 나오게 됩니다. 초록색의 동글동글한 그 피오나의 공주의 모습이 나오게 되죠. 우리가 성인지 감수성 이런 것들은 좀 바꿔 생각해보고 왜 그러는지를 생각해보면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왜 여자라서, 왜 남자라서 이런 꼬리표를 떼어낸다면 우리가 좀 더 다양하게 많은 사람들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디지털 성범죄를 이야기하기 전에 이 부분을 먼저 이야기해 드리고 싶었어요. 지금 우리 아이들 한번 바라보세요. 꼭 예뻐야 할까요? 꼭 씩씩해야만 할까요? 꼭 똑똑해야만 할까요? 그 아이들 나름의 다양한 색깔을 인정해 주는 거. 그것이 우리가 어른으로서 해야 될 일이 아닐까 생각되어집니다. 우리가 이렇게 애니메이션을 통해서 어떤 성에 대한 인식이 변화하고 있다는 걸 이제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래서 최근에는 성인지 감수성 또는 뭐라고 하나요? 성에 대한 여러 가지 생각들이 바꾸어지고 있고 질문을 던지고 있죠. 이 질문을 던지는 힘이야말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가장 큰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꼭 그래야만 하니? 왜 그러니? 라고 물을 수 있는 힘, 우리가 어른으로서 좀 가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이들에게 그런 걸 아무런 생각 없이 비판 없이 물려주는 것이 아니라 왜 그렇지? 공주는 왜 그랬을까? 그 용은 왜 그랬을까? 그 악당은 왜 그랬을까? 이렇게 물어봐주는 힘 우리가 좀 가져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조금 더 이제 본격적으로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코로나라는 커다란 이슈 때문에 디지털이라는 어떤 용어랑 엄청 친해지게 됐죠. 그리고 최근에 여러 기사들 또는 사건 사고로 인해서 우리가 이런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서 좀 알게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부모님들이 또는 어른들이 이런 우리가 온라인에 있다 보니까 이런 범죄에 쉽게 노출되지 않을까? 좀 걱정스러운 게 사실입니다. 물론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보면 저희가 키워드를 좀 들여다볼게요. 댓글, 뭐 SNS도 보이죠. 채팅, 또 만남, 비트코인, 범죄, 뭐 영상, 게임 아이템. 학생들에게 이 슬라이드를 보여주면 다들 하나같이 게임이라고 먼저 대답을 합니다. 또는 여자친구들은 SNS라고 말하는 친구들도 많고 요즘엔 남자친구들이나 여자친구 상관없이 SNS로 많은 일들을 하죠. 대화도 하고 물건도 사고요. 그래서 SNS 게임이 가장 큰 화두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지는데요. 아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도 온라인으로 많은 물건들도 사시기도 하시고 영상을 청취하시기도 하실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잠깐 이 키워드들로 살펴보면요. 이제 뭐 혐오적인 문화들도 있고요. 게임 문화들도 있죠. 그러니까 랜덤 채팅 이런 것들이 이제 디지털 범죄로 가는 어떤 계단적인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불법 촬영 우리가 잠깐 뒤에서 다시 살펴보겠지만 불법 촬영 또 불편한 용기 이런 말도 있네요. 익명성 우리가 뭔가 숨어 있다 보니까 좀 더 자유롭다고 생각해서 함부로 하는 행동들이 있을 수도 있고요. 또 익명성이 있기 때문에 또 좋은 점도 있잖아요. 여기 나오는 어떤 키워드들을 보면 항상 이 빛과 그림자가 있는 것 같습니다. 채팅도 다른 사람들과 어떤 소통을 하는 데 가장 좋은 방법일 수 있는데요. 그 채팅이 모르는 사람과 하다 보니까 또 범죄에 이용되기도 하는 그런 어두운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남, 정모, 음성 채팅, 게임 아이템을 또 준다고 유혹하는 경우들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키워드로 살펴보니까 디지털 세계에 우리가 많이 들어와 있고 발을 들여놓은 것 같은데요. 어떤 디지털과 친하게 지내시나요? 한번 살펴보세요.
이 단어들을 보면서 혹시 제가 올리지 못한 단어들이 또 생각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여기에서 제일 들어오는 단어는 혐오인 것 같아요. 이 혐오가 많은 사람들에게 사람들의 사이를 갈라놓고 또는 사람들과 사람들 사이에 미움을 또 주기도 하고, 그래서 혐오라는 문화가 저는 좀 눈에 확 들어오네요. 어떤 키워드들이 들어오시나요? 아마 그 부분이 지금 제일 관심이 있고 또 그 부분을 제일 많이 사용하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소년들은 게임이나 SNS를 선택하고, 어른들은 여기 나와 있지 않지만 부모님들은 쇼핑이 빠졌어요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분들도 계셔요. 네, 그렇죠. 저희가 또 이 디지털로 쇼핑 많이 하잖아요. 네, 그런 것들, 또는 저 같은 경우 유튜브를 많이 보거든요. 좋은 강의들이 너무나 많아요. 근데 또 좋은 강의들이 많은 반면 또 좋지 않은 영상물들도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도구들을, 저는 이런 디지털에 관련된 이런 모든 것들이 도구라고 생각되어지는데요. 이 도구에 빛과 그림자를 잘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 디지털 리터러시라고 할 수 있는, 미디어 리터러시 이런 용어들로 사용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잠깐 살펴보았는데요. 실은 디지털 성범죄 같은 경우 아직 많은 이야기들이 오고 가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좀 용어부터 살짝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디지털 성범죄란 카메라 등의 매체를 이용해서 상대의 동의 없이 신체를 촬영, 유포 또는 유포 협박, 저장, 전시 또는 사이버 공간이나 미디어, SNS 등에 공유하는 것 또는 성적 괴롭힘을 의미합니다. 어떤 것들인지 아시겠나요? 디지털 성범죄 그러면 무서워. 핸드폰 쓰지 말아야 돼. 컴퓨터를 멀리하게 해야 돼. 우리 아이는 컴퓨터를 쓰지 말게 해야 돼.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좀 제대로 알면 그것을 우리가 예방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디지털 성범죄란 이런 디지털 상에서 일어나는 성적 괴롭힘이라는 겁니다. 아주 광범위하죠. 그래서 조금 더 들어가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 전에 저희가 성범죄에 대한 편견을 조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잘 모르기 때문에 편견이 많아요. 아마 이런 걸 거야. 그러지 않을까? 어떤 카더라 통신이라고 하죠. 그런 것들을 우리가 접하다 보니까 편견들이 있는데요. 그런 편견들을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관계 영상 촬영에 동의했으면 유포되는 것은 자기 책임이다. O일까요? X일까요? 당연히 X죠. 자기 책임이 아닙니다. 그것을 영상 촬영에 동의했다고 해서 유포하는 것까지 내가 동의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함부로 유포했다. 그러면 그 유포한 사람이 잘못이 됩니다. 그 찍힌 사람이 잘못이 아니고요. 그래서 보면 동의 없이 성적 촬영물이 유포되었다면 디지털 성범죄입니다. 그래서 촬영에 대한 동의는 결코 유포에 대한 동의까지를 포함하지 않는다는 것을 명심하셔야 되고요. 사후에 의사에 반하여서 유포한 경우에 성폭력 처벌법 제14조에 의거해서 처벌할 수 있다고 하니까 꼭 기억하세요. 내가 그 영상을 갖고 있다고 해서 내가 갖고 있는 것이 내 소유라서 마음대로 할 수 있어. 아닙니다. 네. 자, 두 번째로요. 몰래 찍힌 사진, 몰래 유포한 영상 등을 다운로드하거나 보기만 한 것, 죄가 아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런 질문을 좀 많이 본 것 같아요. 제가 인터넷상에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몰래 보거나 다운로드만 했어. 내가 남한테 준 것도 아니고 같이 공유한 것도 아니야. 뭐 어때?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그렇다면 안 됩니다. 네, 보기만 하는 것도 당연히 디지털 성범죄에 들어갑니다. 제가 잠깐 글을 읽어드릴게요. 아동 청소년 성보호법에 의거해서 아동 청소년 대상으로 한 영상은 다운로드 및 소지, 보는 것만으로도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거 명심하세요. 호기심에 이거 뭐지? 보는 거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건 바로 성범죄이기 때문입니다. 디지털 성범죄에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꼭 명심하셨으면 좋겠고요. 우리가 예전부터 왔던 어떤 성문화에 있어서 이런 것들을 그냥 보는 건데 뭐 어때? 남한테 피해 주는 거 아니잖아. 이런 의식들이 좀 많다 보니까 보기만 했는데요. 왜 그게 죄죠? 라고 질문하시는 분들이 좀 보이는 것 같아요. 하지만 그것도 왜냐하면 왜 그럴까요? 그런 영상물들을 누군가 원하고 있다면 그것을 판매하고자 하는 욕구가 생기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성범죄라는 것, 디지털 성범죄라는 것을 꼭 인식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요 밑에 잠깐 더 글을 읽어드리면 불법 촬영물의 소비는 근절돼야 합니다.
누군가 사고 파는 거 당연히 없어져야 하는 문화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문화라고 하기에도 좀 그런 것이죠. 그래서 보기만 하는 것도 물론 당연히 디지털 성범죄인 것을 꼭 명심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더 많지만 더 다양한 편견들이 많지만 마지막으로 하나 더 알아보도록 할게요. 과거에 유포한 가해자를 신고하고 피해 촬영물을 삭제했어요. 그런데 다시 재유포가 된 거죠. 그럴 때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없다. 이 지원은 어떤 앞에 있는 삭제라던가 그 가해자를 신고할 수 있는 어떤 지원을 말합니다. 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없다. 한번 신고해서 처리한 건데 또 다시 지원을 받을 수 있을까? 이런 의문이 생길 수 있죠.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지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 디지털 성범죄는 사이버 공간에서 있기 때문에 실은 이게 제일 문제예요. 재유포가 될 가능성이 훨씬 많다라는 겁니다. 한번 올려서 삭제했지만 다른 1인 컴퓨터나 개인이 갖고 있는 영상들이 또 다시 유포되기도 하는 일이 있어집니다. 그래서 피해가 다시 재발생하거나 재확산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라는 곳에서 이 재유포에 대한 피해 또는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다시 삭제해 준다거나 가해자를 또 다시 신고를 할 수 있는 어떤 단계들을 알려준다거나 이런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를 좀 알아두시면 도움을 받을 수 있겠죠. 네, 지원을 받을 수 있답니다. 자, 조금 더 들어가 볼게요. 우리가 지금부터는 이 디지털 성범죄가 어떤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좀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는 불법 촬영입니다. 이 불법 촬영도 디지털 성범죄인데요. 예전에는 몰래카메라 또는 리벤지, 복수 영상 이렇게 해가지고 하다 보니까 이 불법 촬영이 무언가 재미있는 몰래카메라 어떤가요? 느낌이 뭔가 재미있는 일. 또 예전에 아주 옛날에 있던 TV 프로그램에서 보면 재미난 사건들을 또 만들 때 연예인들끼리 하는 그런 재미난 그 촬영들을 몰래카메라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몰래 촬영, 몰래카메라 이런 용어를 쓰시면 안 됩니다. 모두 다 불법 촬영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에게 동의 없이 어떤 얼굴이라던가 어떤 은밀한 부위 또는 치마 속, 전신, 신체의 한 부위 모두 다 찍으면 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동의 없이 찍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불법 촬영이라는 거죠. 동의가 없다. 이건 불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불법 촬영이라고 우리가 인식해야 됩니다. 그래서 화장실에도 옛날에는 다른 용어가 써 있지만 요즘은 불법 촬영, 카메라 단속 이렇게 되어 있죠. 우리가 용어를 확실하게 아는 것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불법 촬영이라고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런 것들 촬영하는 거 당연히 디지털 성범죄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제일 중요한 건 동의 없이 찍는 것 안 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신체 부위 또는 얼굴 사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친구와 사진을 찍었어요. 그것을 이제 SNS에 막 자랑할 때 있잖아요. 그때도 친구한테 물어보는 단계를 거치는 거 어떨까요? 좋지 않을까요? 그런 것들이 좀 습관되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SNS를 많이 사용하다 보니까 친구들과 찍은 사진, 가족들과 찍은 사진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내 사진인데 뭐 어때 하고 올리는 경우들이 많은데요. 동의를 구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도 최근에 그런 버릇이 좀 생겼어요. 그래서 나 사진 이거 좀 올리고 싶은데 올려도 될까? 싫으면 거기 앞에다 요즘엔 예쁜 이모티콘을 얹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상대방을 보호해주는 센스를 좀 발휘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불법 촬영도 디지털 성범죄라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자, 비동의 유포, 재유포입니다. 아까 앞에서 잠깐 살펴봤는데요. 촬영을 같이 했어요. 우리 같이 사진 찍자 이거는 동의를 한 거죠. 근데 이거를 유포한다는 것은 내가 사진을 찍는 것을 동의한 거지 저 유포를 동의한 게 아니라는 것을 꼭 명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비동의 유포도 당연히 디지털 성범죄에 들어갑니다. 친구랑 찍은 사진인데 뭐 어때요? 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저도 그랬었고요. 저도 예전에 이 공부를 하기 전에는 그런 사진들을 올리기도 했었거든요. 그런데 바꿔 생각해 보니까 만약에 제 사진을 누군가
올렸어요. 근데 그 글에 야, 뭐 어디야, 뭐 이렇게 댓글을 달면 제가 뭐 기분 좋은 말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뭐 다른 말들이 올라왔다. 그러면 화가 나기도 하고 저거 왜 올렸지? 나한테 왜 말도 안 했지? 이런 생각이 들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동의를 구하는 것, 친구들의 사진을 올릴 때도 동의를 구하는 단계를 좀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 아주 좋은 예방 습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재유포, 아까 얘기했죠. 내가 갖고 있는 사진을 다시 유포하는 거예요. 친구가 싫다고 했어요. 근데 다시 그 사진을 올리지 못했어요. 근데 갖고 있다 보니까 몇 년 전에 재밌었던 사진 뭐 이런 제목으로 올릴 수도 있잖아요. 그런 거일 때도 동의를 다시 구해야 된다는 거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또 저 비동의 유포, 재유포에는 웹하드, 포르노 사이트, SNS 등에 업로드하는 것도 들어갑니다. 내가 SNS 상에 친구들에게 공유하는 것 외에도 저런 곳에 업로드하는 거, 저런 것도 공유죠. 저런 것들도 디지털 성범죄에 들어간다는 거죠. 또는 우리가 친한 친구들끼리는 단톡방에 사진을 올리는 것도 당연히 동의가 없으면 디지털 성범죄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전에 아마 이런 부분들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편안하게 어쩌면 해봤을 수도 있는 일들입니다. 그렇지만 지금부터 우리가 알았잖아요. 조금 더 민감하게 행동하시는 게 어떨까 좀 추천드릴게요. 자, 다음으로 유통과 공유입니다. 앞에 거랑 좀 비슷하긴 하죠. 근데 이런 유통과 공유는 뭐냐면 약간 이제 그 돈을 주고 받는 그런 부분도 들어가게 됩니다. 유통이라는 것은 어떤 그 경제적인 그런 용어에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뭔가를 사고 파는 거. 이런 것들이 있어지다 보니까 최근에 우리가 접했던 뉴스들을 통해서 우리가 깜짝 놀란 일들이 있었잖아요. 그런 사건들을 보면 어떤가요? 그런 것들을 파는 사람도 있지만 더 놀라운 건 그것을 사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들을 사고 파는 거. 아까 보는 것만도 디지털 성범죄라고 했잖아요. 보면 어때? 궁금한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조금 더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저 영상에 찍힌 사람들이 정말 자기의 저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신다면 그걸 꼭 봐야 될까요? 네, 그래서 이 유통과 공유도 이제 보면 웹하드, 포르노 사이트, SNS 등의 사업자 및 이용자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이것을 유통하고 돈을 받고 공유하는 일들, 엠번방 사건에서 그런 일들이 되게 많이 일어났죠. 그런 일들은 당연히 디지털 성범죄에 들어갑니다. 조금 약간 용어들이 익숙하지 않은 용어들이 많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어떤 건지 어렵다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일상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가장 좋은 건 우리가 그런 뉴스를 이런 디지털 성범죄 관련된 뉴스를 봤을 때 한번 찾아보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뭐야? 라고 한번 찾아보는 거 아주 중요합니다. 자, 이게 이제 범죄로 가는 가장 큰 문제이기도 하고요. 저는 여기에 보면 가족과 지인에게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는 거. 가족에게 야, 너 이거 말 안 들으면 너네 엄마 아빠한테 보여줄 거야? 이게 협박이 된다는 게 저는 좀 가슴이 아팠습니다. 마음은 좀 이해가 가요. 부모에게 당연히 좋은 모습만 보여주고 싶은 게 자식의 마음이겠죠.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아이들의 편이라는 걸 좀 알려주면 좋지 않을까 이런 마음이 들어서 이 부분이 좀 제일 마음이 아팠습니다. 유포 협박. 그래서 말 안 들으면 이렇게 할 거야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별 후에 이건 리벤지, 약간 복수 영상 같은 것들도 있겠죠. 너 나랑 헤어질 거야? 그럼 나 이거 다 나한테 갖고 있는 사진 다 뿌린다. 네 친구들한테 다 올려버릴 거야. 이렇게 하는 행동들, 이런 것들 유포 협박에 들어갑니다. 유포 협박으로 또는 금전을 요구하는 경우, 너 약간 우리가 이제 여기 단어에서 나오지 않았지만 몸캠피싱이라는 사건들이 있죠. 이렇게 채팅 중에 사진을 올렸어요. 자기는 그 사람이랑 둘만의 은밀한 공간이라고 생각해서 사진을 올렸는데 그 사람이 180도 범죄 그 가해자가 태도를 바꾸죠. 야, 너 네 영상 내가 다운받아놨어. 너 내 말 안 들으면 돈 안 내놓으면 너 친구들 네 전화번호 해킹 다 했거든? 보내버릴 거야. 이렇게 하는 협박들. 이런 것들이 유포 협박입니다. 영상을 갖고 있는 것만으로도 범죄인데요. 저 영상을 가지고 협박하는 거 아주 더 큰 범죄라고 할 수 있겠죠. 이것 역시 디지털 성범죄입니다. 자, 사진 합성. 이거는 우리가 재미로 많이 우리가 인터넷에서 보고 있죠. 이 사진 합성이 요즘에 디지털이 아주 발전하면서 딥페이크라고 해서 아주 큰 이슈가 된 영상이 있습니다. 버락 오바마의 얼굴에 다른 사람의 목소리를 입힌 거예요. 이런 식으로
또는 어떤 이렇게 춤을 추는 그 여그룹이죠. 그룹의 그 몸에다가 다른 친구의 얼굴에 사진을 붙인다거나 이런 아주 좀 고난이도의 그런 일들도 있어지는데요. 단순하게는 사진에다가 이렇게 막 이렇게 장난을 친다거나 그 글자를 쓴다거나 이런 것들인데요. 사진 합성 실은 많이 그러니까 청소년 친구들은 많이 해보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장난으로 재미로 디지털 성범죄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말이 뭐냐면요. 호기심, 재미로. 재밌잖아요. 이런 말들을 많이 하는데요. 우리가 조금 한 번은 생각해 봐야 될 말입니다. 나는 재미있지만 그걸 당하는 사람은 어떤지 좀 생각해 봐야겠죠. 그래서 이 사진 합성도 디지털 성범죄에 들어갑니다. 당연하겠죠. 내 사진을 내 얼굴과 다른 사람의 몸을 붙인다. 내 얼굴에 동물의 모양을 붙여준다. 재미있을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걸 당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아주 큰 괴롭힘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당연히 디지털 성범죄에 들어갑니다. 어떤가요? 이런 것들이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데요. 마지막으로 제가 처음에 디지털 성범죄에서 마지막에 제가 말씀드렸던 거 있죠. 이런 카메라를 가지고 사진을 찍고 그걸 갖고 있고 소지하고 공유하고 유포하는 모든 성적 괴롭힘이라고 말씀드렸죠. 마지막으로 성적 괴롭힘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성적 괴롭힘도 당연히 디지털 성범죄에 들어갑니다. 우리가 이제 단톡방에서 보면 그런 불편한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어요. 뭐 얼굴이 어떻다, 뭐 몸매가 어떻다 이런 것들도 당연히 디지털 성범죄에 들어갑니다. 그런 것들을 뭐 친한 사이에서 농담처럼 주고받는 이야기는 어떤지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것을 듣는 사람이 기분이 나빴다면, 네, 또 기분이 나빴다면 가만히 있는 것보다는 나 그런 표현을 받고 싶지 않아라고 말해주는 것도 되게 중요하겠죠. 아까도 말했지만 재미있어서요 라고 말한 친구들 많거든요. 그게 재미있지 않다는 걸 알려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가해자들에게는. 그래서 이런 사이버 공간에서 성적 내용을 포함한 명예훼손이나 모욕 그런 것들이 모두 다 성적 괴롭힘에 들어갑니다. 성적 괴롭힘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가장 큰 테두리일 수 있는데요. 어떤 성적, 젠더죠. 성적인 부분을 가지고 놀린다거나 또는 그것을 좀 부각시키면서 그 사람이 들었을 때 기분 나쁘고 불편하게 만든다는 거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좀 친하다고 해서 뭐 우리가 회사 안에서도 이런 일들이 있죠. 성적 괴롭힘. 근데 성적 괴롭힘 그러니까 무언가 되게 못됐고 나쁜 사람이 하는 것 같잖아요. 하지만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 습관을 잘 생각해 보세요. 나는 그렇게까지 그 사람을 괴롭히려고 했던 말은 아니야. 근데 그냥 다른 사람들도 다 하는 말이라서 했는데 그게 성적 괴롭힘이 된다고 느껴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듯이 다시 물어보는 힘. 괜찮을까? 이런 말들을 우리끼리 써도 될까? 이렇게 물어보는 힘이 아주 중요합니다. 이 성적 괴롭힘까지 우리가 디지털 성범죄로 알아보았습니다. 제가 커다란 몇 가지만을 알려드렸는데요. 잠깐 아까 몽캠피싱에 대한 이야기도 말씀드렸는데 다양한 사건들이 벌어지고 있고요. 아마 지금도 또 다른 형태의 범죄가 생겨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방하면 또 다른 범죄가 생기듯이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우리가 제대로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디지털 성범죄 그러니까 조금 불편해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성범죄. 내가 성범죄까지 알아야 돼? 나는 괜찮은데? 하지만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게 이 성범죄라는 범위가 아주 넓습니다. 외모 비하, 우리가 생각했을 때 예쁘다고 말하는 게 왜 그게?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하지만 우리가 단톡방에서 누군가 예쁘다고 막 이야기했을 때 거기서 소외되는 사람들이 있다. 그렇다면 어떨까요? 우리가 그런 부분들을 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함께 사는 사회이기 때문입니다. 나랑 그 사람만 둘이만 있어. 그럼 그 사람과 동의를 잘 구하면 괜찮겠죠. 하지만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사회에서 내가 하는 단어가 그 사람 주변에 또는 그 말을 듣는 사람들이 기분이 나빴다, 불편하다. 그러면 우리가 다시 생각하고 다시 그런 것들을 만들어가는 거. 이게 우리가 건강한 사회를 만들어가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좀 우리가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좀 궁금한 점이 해소가 되셨으면 좋겠는데요.
우리가 요즘에는 디지털 성범죄에 관련된 자료들이 인터넷에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물론 이제 가짜 뉴스도 많긴 하지만 우리가 좀 알아보고 특히나 아이들에게는 이게 보지 마라고 보다는 함께 보는 거 어떨까요? 디지털 성범죄가 이런 것들이 있어.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 같아 라고 조금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 다음으로 우리가 가장 중요한 일이죠. 우리가 이런 디지털 성범죄로부터 아이들을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기에 힌트가 있습니다. 제가 여기 써놓은 말에 어떤 방법들이 있을까요? 함께 나누어 볼까요? 라고 했죠.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말이 저 사람이 불편한지 안 불편한지는 말하지 않으면 알 수가 없습니다. 예전에 이런 CM 있었죠. 말하지 않아도 알아요. 그렇죠. 근데 아닙니다. 말하지 않아도 어떻게 알 수 있겠어요. 말을 해주셔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을지 한번 생각해 보시는 거 좋을 것 같아요. 요즘에 내가 디지털 성범죄를 뉴스나 미디어를 통해서 들었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조심해야겠어. 예방수칙을 찾아볼 수도 있겠죠. 제가 몇 가지 제언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3가지 정도인데요. 잠깐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는 개인정보를 주지 마세요입니다. 우리가 개인정보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듣는데요. 실은 많이 들어요. 개인정보 되게 잘 지켜야 된다. 개인정보를 함부로 주면 되지 않는다. 하지만 개인정보가 뭐지? 라고 물어보면 이름, 전화번호? 이 정도로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온라인상에 만난 사람들에게 개인정보를 함부로 주지 마세요. 되게 중요한 아주 철칙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개인정보는 SNS 접속 아이디, 비밀번호 또는 학교, 사는 곳, 전화번호, 직장, 나를 알 수 있는 그런 모든 것들이 개인정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개인정보를 주지 말자라는 것을 우리가 아이들한테 어떻게 말해줄 수 있을까요? 제가 몇 가지 방법들 좀 알려드릴게요. 먼저 포스트잇을 준비하는 겁니다. 이 포스트잇에 개인정보가 될 만한 것들을 하나 적어봅니다. 한 장에다가는 생년월일, 또 다른 한 장에다가는 이름, 또 다른 한 장에다가는 학교 이런 것들을 몇 가지 쭉 적어보는 거예요. 포스트잇을 이용하면 좋은 게 붙였다 뗐다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일단 적어보는 거죠. 집에서 모여서 야, 개인정보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적어봐. 너를 나타낼 수 있는 것들을 한번 적어봐. 그래서 쭉 적어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이런 것들이 개인정보구나라는 걸 이렇게 적어보니까 눈으로 우리가 볼 수 있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개인정보구나라는 것을 알려줄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이걸 가지고 내가 이 정도는 알려줄 수 있을 것 같아. 근데 이거는 절대 알려주면 안 될 것 같아. 이런 중요도를 좀 따져보는 겁니다. 계좌번호 어떤가요? 조금 높은 거죠. 그걸 함부로 알려주면 안 되겠죠. 이름 정도는 실은 대부분 많이 알려주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어떤 친구들 보면 카톡에도 자기 이름을 안 올리는 친구들도 있죠. 이런 중요도를 한번 생각해 보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어떤 민감성 또는 감수성을 키우는 훈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나눠보는 거죠. 계좌번호는 당연히 금전과 관련된 거니까 아주 중요한 정보니까 함부로 알려주면 안 돼. 그러면 친구랑 이야기를 하면 이름은 정도는 서로 알아야 되지 않을까? 그럼 이름은 오케이. 근데 아무한테나 말고 잘 아는 친구에게 이렇게 테두리를 알려주는 거죠. 개인정보를 내가 사용할 수 있는 테두리를 알려주는 겁니다. 이름은 어느 정도까지, 전화번호는 얼만큼 정도까지 알려줄 수 있는지.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아이들이 스스로 생각하는 힘이 생깁니다. 이런 것들을 잘 관리해야 되는구나. 그렇다 보면 그렇구나. 이건 중요한 거구나. 이건 알려줘도 되는 거구나. 이런 생각하는 힘이 생길 수도 있다라는 좋은 장점이 있고요. 또 하나는 아이들과 이야기를 할 수 있다면 이런 얘기를 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아까 제가 잠깐 예를 드렸는데요. 야, 너 있잖아. 친구가 너랑 소풍 간 사진을 찍었어. 그런데 너한테 말도 하지 않고 그 사진을 SNS에 올렸더니 너희 반 친구들이 거기다 막 댓글을 단 거야. 넌 어떨 것 같아? 물론 청소년 친구들 중에서는 괜찮아요 라고 말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하지만 그럴 때는 부모가 얘기해 주면 되죠. 근데 엄마는 생각해 보니까, 아빠는 생각해 보니까 이럴 것 같은데? 이렇게 좀 돌려서 우리가 말해줄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감수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역지사지죠. 내가 만약에 그 유포에 동의하지 않았는데, 또는 내가 그 친구랑 사진 찍는지 몰랐는데 사진이 찍혔어. 이런 것들.
아이들 막 요즘에 그 온라인 수업할 때 얼굴 안 보여주려고 많이 하잖아요. 되게 민감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얘기하면 아이들이 잘 알아듣습니다. 아, 그렇구나. 그런 게 동의를 받는 거구나. 아, 그렇게 그게 비동의로 유포하는 거구나. 라는 걸 아이들이 알아들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우리가 감수성을 키우는 방법 중에 하나겠죠. 그래서 우리가 개인정보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는 아이들과 이런 활동들을 좀 할 수 있으면 좋습니다. 그냥 막, 야, 개인정보가 이거 있어. 근데 알려주면 안 돼. 핸드폰에서는 절대 알려주면 안 돼. 이렇게 말하면 아이들은, 저희도 그런 시기를 지났잖아요. 절대 안 되는 왠지 절대 하고 싶은 그런 느낌을 주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야기로 풀어가는 거, 제가 좀 알려드린 팁 중에 하나입니다. 두 번째는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제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겁니다. 아이들과 유대관계를 깊게 쌓아두세요. 여기 두 개를 잠깐 읽어드릴게요. 평상시에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나누어 보세요. 어떤 일이 벌어져도 아이의 편이고 그리고 아이의 잘못이 아니라 그 범죄를 저지른 가해자의 잘못이라는 것을 꼭 이야기해 주세요. 실은 이 디지털 성범죄가 수면 위로 올라온 사건이 있었죠. 2014년 정도였을 것 같아요. 2014년 정도에 대학생이 부모에게 유포하겠다는 협박을 들으면서 건물에서 뛰어내리게 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디지털 성범죄가 수면 위로 올라오게 됐는데요. 아이들이 왜 그럴까요? 부모에게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싶어서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좀 생각해보면 저도 만약에 이런 교육을 받지 않았다면 아유 그런데 왜 들어갔어? 이 말이 먼저 나올 것 같아요. 그렇지 않을까요? 근데 저도 이렇게 공부를 하다 보니까 여기 지금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도 꼭 명심해 주세요. 아이들에게 엄마 아빠는 또는 우리는 항상 너 편이야. 너가 잘못했더라도 너의 편이라는 걸 꼭 이야기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아이들이 실은 이런 디지털 성범죄에 아이들이 노출이 되게 되면 혼자 빠져나오기가 쉽지 않아요. 어른의 도움이 없이는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어른들도 누군가의 도움이 없이는 빠져나오기가 쉽지 않거든요. 우리가 앞에서 예전에 그런 뉴스나 기사들을 통해서 봤잖아요. 빠져나오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러면 거기에서 그루밍이라고 하죠. 난 절대 거길 빠져나갈 수 없어. 난 이렇게 살아야 돼. 이렇게 또 자포자기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상황이든지 내 편이라는 걸 한 번씩은 꼭 한번 얘기해 주세요. 저도 누구야? 넌 내 편이야. 나는 항상 내 편이야. 이것은 누군가 부모님이 아니어도 선생님이어도 좋고요. 아이가 좋아하는 아이가 믿는 어떤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붙잡아 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내 편이라는 거. 그리고 이런 범죄에 노출됐을 땐 이거가 아니라 너 힘들었겠구나. 하지만 이거는 범죄자의 잘못이지 너는 피해자야라는 걸 알려주실 필요가 있고요. 범죄자의 잘못이라는 거 꼭 강조해 주세요. 그리고 디지털 성범죄의 사례도 함께 우리가 이제 뉴스를 보거나 신문 기사를 봤을 때 야 보지 마 너네 나 몰라도 돼가 아니라 함께 이야기를 하는 게 훨씬 중요합니다. 이런 일이 있었대. 그래서 그 사건 때문에 이런 피해자들이 생겼대. 라는 걸 이야기해 주는 거 되게 중요하겠죠. 자연스럽게 디지털 성범죄를 알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책을 펴서 또는 이런 교육을 통해서 디지털 성범죄는 이런 거야 라고 알려주는 것보다 실은 아이들은 더 많은 뉴스들을 봅니다. 왜 그런지 아시죠? 저희보다 미디어를 훨씬 더 잘 사용하고 미디어를 더 빠르게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뉴스보다 훨씬 더 빠르게 받아들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엄마 그거 봤어? 아빠 그거 봤어요? 하면서 뉴스를 자랑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모르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는 것보다는 우리 아이도 알겠지? 한번 물어볼까? 야, 너 지난번에 그 엠번머 사건 너 들어봤어? 어디서 봤어? 누구한테 들었어? 이런 이야기를 한번 자연스럽게 물어봐 주세요. 아이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그래서 SNS 또 하나 중요한 건요. SNS 또래 문화를 좀 이해해 주셔야 돼요. 야, 요즘에 디지털 성범죄가 이렇다니까 너 SNS 하지 마. 야, 페이스북 끊어. 그 다음에 그 인스타그램 끊어. 거기다 사진 절대 올리지 마. 이렇게 말하는 것보다는 너희들끼리 그런 거 되게 중요한데 그런 범죄에 노출될 수도 있어. 아이가 선택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거 하지 마 보다는 이런 범죄에 노출될 수 있어. 그래도 하고 싶어?
한 번 더 생각해 보면 안 될까? 이렇게 아이가 생각하고 그걸 할지 말지를 선택할 수 있게끔 해주는 거, 그것이 우리 어른들이 해주어야 할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SNS 또래 문화를 존중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아이들은 되게 존중받고 싶어 해요. 왜냐하면 이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또는 카카오톡 여러 가지 그 SNS는 자신들을 표출하는 방법 중에 하나이거든요. 그렇다면 그 아이들이 자신을 표출할 수 있는 방법들을 좀 다양하게 우리가 알아줄 수 있고 그 아이들의 어떤 존재를 우리가 잘 인정해 준다면 그런 곳에서부터 좀 더 나올 수 있겠죠. 그 아이들의 존재를 나타내는 것이기도 하거든요. 그 아이들 그 SNS 문화가 어른들이 보는 것만큼 위험하고 아주 하지 말아야 되고 이런 문화가 아니라 자기를 드러내는 문화입니다. 내 존재를 다른 사람에게 알리고 싶은 문화거든요. 그 마음을 좀 이해해 주시고 존중해 주시고 집에서부터 가정에서부터 아이의 존재를 알아봐 주세요. 야, 너 진짜 대단하다. 너 오늘 그 교복 입으니까 오늘따라 왜 이렇게 멋있어? 이런 어떤 존재에 대한 칭찬 이런 것들이 아이들이 그런 문화에서부터 이런 잘못된 문화라고 생각하기보다는 그런 뭐랄까 남들에게 보여주는 그런 문화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아이들에게 야, 오늘 진짜 너 멋있다. 오늘따라 너 왜 이렇게 멋있어? 이렇게 한번 이야기해 주시는 거 어떨까 싶네요. 자, 마지막으로 제가 하는 제언입니다. 올바른 대처 방법을 알려주세요. 아이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도와줄 수 있는 전문기관을 미리 알려주시는 거예요. 제가 지금 이렇게 알려드리는 이 내용들은 10대 여성인권센터 또는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이라는 곳에 나와 있는 자료들을 이용한 것입니다. 아이들에게 이런 센터의 전화번호나 홈페이지 또는 카카오톡 친구를 할 수 있게끔 미리 알아봐 주시는 겁니다. 또는 청소년들 같은 경우는 1388에서 체계적으로 또 도움을 줄 수 있어요. 1388 청소년 전화라는 것이 있거든요. 국번 없이 1388인데요. 아이들과 함께 찾아보는 거죠. 이런 어려움이 됐을 때는 어떤 기관에서 도움을 받으면 좋을까? 인터넷을 통해서 찾아보고 또는 핸드폰에다가 그 연락처를 저장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카카오톡 요즘 아이들 다 쓰잖아요. 거기에다가 친구 추가를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있을 때 바로 거기에다가 물어볼 수 있게끔 또는 전화해서 신고를 하거나 도움을 받을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그런 대처법을 알려주세요. 아까도 제가 잠깐 살짝 말씀드렸지만 이런 범죄에 아이들이 노출됐을 때는 혼자 빠져나오기는 정말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고요. 어른들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거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디지털 성범죄는 누구에게나 쉽게 노출될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지금 손에 들고 있는 다들 들고 계시죠? 뭔가요? 핸드폰. 네, 스마트폰 때문에 더더욱이나 쉽게 노출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노출되었을 때는 그것을 빨리 알아차리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죠. 우리가 아무래도 이거 지금 디지털 성범죄가 너무 무서워서 야, 스마트폰 갖고 다니면 안 돼. 컴퓨터도 학교 수업 말고는 하지 마. 그거 어렵거든요. 지금 많은 학생들이 온라인으로 수업을 받고요. 또 핸드폰으로 또는 수업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 스마트폰과 인터넷 사용을 금지하는 건 시대에 좀 뒤떨어진다라는 어떤 생각을 줄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이 건강하게 인터넷을 사용하는 방법, 그래서 이 디지털 성범죄는 노출이 되기 쉽다라는 거. 그래서 빨리 알아차려야 돼요. 그래서 이 디지털 성범죄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또 어떤 분들은 또 과민하게 좀 반응하시는 분들은 이런 걸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죠. 이런 분들은 그러니까 스마트폰이죠. 스마트폰을 주기적으로 다시 재부팅을 하신대요. 초기화해서.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내 자료, 내 정보들을 잘 소중하게 생각하시는 게 좋고요. 또 하나는 저도 그런 경험이 있어서 제가 좀 바꿨는데요. 뭐냐면요. 핸드폰을 샀어요. 그러면 제가 이 핸드폰을 바꾸기 전까지는 웬만해서는 사진을 컴퓨터로 잘 옮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료가 거기 너무나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컴퓨터로 백업하는 것도 또 하나의 방법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많은 정보가 스마트폰에 담겨져 있지 않도록 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고요. 우리가 지금 또 사용하는 것 중에 스마트폰에서 가장 중요한 거 뭔가요?
은행을 우리가 거의 스마트폰으로 이용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무언가를 깔 때 좀 조심하셔야 돼요. 그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몽키피쉬 같은 경우는 해킹을 해가요. 스마트폰에 있는 정보 모든 것들을 특히나 전화번호 같은 걸 많이 가져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것들도 그러니까 어떤 분은 이런 이야기도 합니다. 좀 재미있는 이야기인데요. 남편을 남편이라고 저장하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또는 애인을 애인이라고 저장하지 말고 이름 드라이하게 누구누구 이렇게 저장을 하라고. 왜 그러냐고 제가 여쭤봤더니 그 선생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 디지털 범죄 때문에 디지털 성범죄 때문에 이제 그 해킹을 당했을 경우 전화번호부를 보면 누구랑 긴밀한지를 알 수가 있대요. 그 애칭 때문에 뭐 내 사랑, 뭐 남편, 뭐 아내. 그렇기 때문에 누가 중요한 사람인지를 금방 알아채기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참 이거 우리가 앞에 애칭을 붙이는 건 참 재미난 일인데 그런 이렇게 나쁘게 쓴 사람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개인정보를 주는 것 외에도 그런 것을 뭔가를 스마트폰에 무언가를 깔 때, 앱을 깔 때 우리가 뭔가 권한을 허용하는 것들이 되게 많잖아요. 그런 것들 한번 좀 생각해 보는 것도 중요할 것 같은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문 기관을 아이들과 함께 알아보셔서 등록해 주는 거 중요한 팁이거든요. 꼭 아이들 핸드폰에 저장해 주세요. 아이들이 어려울 때 엄마 또는 이런 전문기관 또는 부모님 또는 선생님 자기가 믿을 만한 어떤 어른에게 바로 전화하고 연락할 수 있도록 전화번호에 저장해 두는 거 좋고요. 또는 그 카톡 친구를 해놓으면 정보들을 받을 수 있어요. 그쪽에서 관련된 이런 디지털 성범죄에 관련된 또는 내가 이 어려움을 처할 때 예방법 같은 경우 또는 디지털 성범죄의 다양한 방법들 뭐 뉴스 같은 거 이런 것들을 카드 뉴스 같은 걸 보내주시거든요. 그러면 그런 것들도 나에게 정보가 되기도 하죠. 그리고 나 이런 정보들이 있으니까 내가 여기다가 무언가 도움을 요청할 수 있겠구나라는 또 그런 마음의 어떤 든든함을 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대처법을 알려주시는 거 되게 중요하고요. 대처법을 알려주는 것 중에 첫 번째는 그 전문 기관을 알려주는 겁니다. 저장해 주시면 더 좋고요. 또 하나는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 건지를 잘 알아야 됩니다.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한국여성인권진흥원에 보면 디지털 성범죄 지원센터가 있어요. 피해자 지원센터가 있는데요. 거기에서도 수시로 접수를 받고 있고요. 거기에서 내가 피해를 받았을 때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도 문의가 가능합니다. 내가 이런 피해에 노출되었어요. 디지털 성범죄의 피해에 노출되었을 때는 일단 가까운 어른에게 알려야 된다는 거, 전문기관에게 물어봐야 된다는 거. 물론 사설기관들도 많아요. 요즘 인터넷에 디지털 성범죄 하면 디지털 장의사 이런 관련된 사설 업체들도 있는데요. 그것보다는 이런 믿을 만한 미리 알아둔 그런 곳에 문의를 하는 게 좋겠죠. 우리가 급한 마음에 뭔가를 찾다 보면 제대로 된 정보를 찾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리 그런 정보들을 찾아봐 주는 거, 아이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거 아주 중요하고요. 여기 나와 있는 이런 10대 여성인권센터, 한국여성인권진흥원, 또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이런 것들을 잘 적어서 메모해 두고 또는 이걸 전화번호를 붙여서 냉장고 같은 데 또 아이들이 보는 데다 붙여놓는 것도 좋은 방법이겠죠. 그래서 이런 대처 방법들을 알려주는 거. 그렇죠. 혼자 여기를 뻗어나오기는 너무 힘들다는 거 꼭 알려주시고요. 아이와 함께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어떤가요? 디지털 성범죄 우리가 지금 앞에서부터 쭉 살펴봤습니다. 인식의 변화부터 살펴봤죠. 우리가 인식의 변화, 우리가 여자는 이래야 돼, 남자는 이래야 돼 이런 생각부터 먼저 바꿔야겠습니다.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하기 전에 우리가 아이들과 다양한 성문화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건강한 성문화를 아이들이 가질 수 있도록 또는 성인지 또 성감수성을 가질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아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질문하는 힘입니다. 왜 그래야 될까? 저 사람은 왜 그럴까? 왜 이렇게 행동하라고 시키는 거지? 라는 것들을 다시 질문하고 조금 더 비틀어 생각해 볼 수 있는 거. 그래서 아까 제가 영화를 소개시켜 드렸죠. 슈렉이라는 영화를 소개시켜 드렸는데요. 그것처럼 우리가 성에 대한 편견, 안 좋은 인식, 꼭 그리하면 된다는 알고 있는 어떤 여러 가지 선입관들을 조금 바꿔보는 거. 관점을 바꾸는 일이 먼저입니다. 그 다음에 디지털 성범죄는 어떤 것인지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디지털 성범죄는 우리가
온라인에서 좀 더 많은 시간을 보내다 보니 훨씬 더 다양한 방법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재미삼아, 호기심에 그런 말들을 조심할 수 있도록 되물어 주세요. 역지사지라고 하죠. 너 같으면 어떨 것 같아? 네가 만약에 그렇다면 어떨 것 같아? 라는 걸 물어봐 주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더 우리가 건강한 성문화를 갖고 있다면 우리가 그런 어두움의 통로가 아니어도 성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 있다면 훨씬 더 우리가 그런 어떤 디지털 성범죄에 노출해서 우리가 좀 더 뒤로 물러날 수 있겠죠. 또 하나는 아이들과 이렇게 대화하는 겁니다. 제가 대처법을 3가지 정도 제안 드렸는데요. 첫 번째가 뭐였나요? 기억나시나요? 네, 개인정보에 대한 것을 알려주는 겁니다. 아이들이 개인정보를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 건지, 개인정보가 왜 중요한 건지, 개인정보는 함부로 알려주면 안 된다는 거 알려주시고요. 두 번째는 평상시에 관계를 잘 하셔야 돼요. 이 소통과 관계가 잘 되어 있으면 아이들이 엄마, 아빠, 선생님 있잖아요. 제가 스마트폰 하다가요. 이걸 했는데 사진을 잘못 올렸어. 어떻게 해요? 이렇게 달려올 수 있는 그런 그런 어른들이 되어주는 거. 그래서 그런 평상시에 어떤 관계와 소통이 아주 중요하다는 거고요. 제가 3번째 알려드렸죠. 올바른 대처 방법. 그래서 전문기관을 전화번호에 등록한다거나 또는 그 즐겨찾기에 찾아놓는다거나 이런 것들을 하는 것입니다. 제가 실은 우리가 인터넷 찾아보면 다양한 방법들이 많아요. 근데 제가 크게 3가지를 말씀드린 이유는 요 3가지가 기본적으로 되면 나머지들도 가지치기 되듯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중에 뭐가 제일 중요하다고 했나요? 두 번째죠, 두 번째. 평상시의 관계. 아주 중요합니다. 진짜 성범죄뿐만 아니라 가정 내에서도 마찬가지죠. 다른 문제가 생겼을 때도 이런 평상시에 유대 관계가 잘 되어 있다면 다 모두 사람이 하는 일이잖아요. 우리가 대화로 하나하나 해결할 수 있다는 거 꼭 명심해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가 늘 아이들의 편이 되어줬으면 좋겠습니다. 디지털 성범죄를 보면서 우리가 좀 더 건강한 어른이 되어주고 건강한 울타리가 되어줘야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영상을 같이 보시는 모든 분들이 함께 같이 시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에 대해서 알려주시고 물어봐 주세요. 그리고 우리도 언어를 좀 바꾸면 좋을 것 같아요. 여자니까 이게 좋아. 남자다워야지. 이런 말이 아니라 사람다운 또는 너다운 이런 말로 바꿔보면 어떨까요? 남자, 여자 이런 성의 문제는 가만히 밑을 들여다보면 인권의 문제입니다. 사람이니까 보호받아야 되죠. 사람이니까 사랑받아야 되죠. 사람이라는 존재로 당연히 충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언어 습관도 바꾸고 그래서 우리가 좀 더 좋은 어른으로서 우리가 내 아이만 잘 지켜야지가 아니라 내 아이도 잘 지키고 내 옆에 아이도 잘 지켰을 때 우리가 이런 건강한 울타리가 되어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럴 거고요. 이 영상을 보시는 송린 이음터와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이 그런 좋은 어른들이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함께 해주실 거죠? 네, 오늘 준비한 강의는 여기까지고요. 송린 이음터 유튜브 알고 계시나요?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플러스 친구가 있어요. 친구 플러스. 네, 카카오톡에 친구 추가도 꼭 해주시고요. 그래서 좋은 정보들을 많이 받아보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긴 강의 들으셔서 감사합니다.